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 깊고 깊은 상월자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밤이 되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들고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채우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듬직하게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사이로 유난히 기와가 반듯하고 담장이 높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이 집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젊은 선비가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높은 벼슬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글 읽기를 좋아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이 젊은 선비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효자로 불리며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으며, 겨울에는 방바닥이 식지 않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통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곤 했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이는 선비의 정성이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감이 익으면 가장 먼저 잘 익은 것을 골라 부모님 상에 올렸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날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어느 늦은 가을밤, 선비에게 기이하고도 불길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가여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던 그날 밤, 선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선비는 꿈속에서 기묘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흐릿하고 몽환적이었으며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뼈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안개 속을 걷다가 문득 입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혀끝에 닿는 이의 감촉이 평소와 다르게 흔들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우수수 소리를 내며 이가 하나둘씩 빠져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니 하나가 툭 떨어지더니 이어서 윗니와 어금니까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꿈속에서 선비는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턱만 덜덜 떨릴 뿐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고인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손으로 입을 막아보아도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와 하얀 이들이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울도 없는 안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고, 입안이 텅 비어버린 허전함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부모님을 불러보려 했지만 이가 빠진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이들을 주워 담으려 애썼지만 이들은 모래처럼 부서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며 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방망이질하듯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자신의 입을 만져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제자리에 단단히 박혀 있었지만 꿈속에서 느꼈던 그 생생한 감각과 비릿한 피 냄새는 여전히 코끝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금 꾼 꿈이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꿈에서 이가 빠지는 것은 집안의 어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상을 당할 징조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불안한 마음에 옷매무새를 고치지도 못한 채 벌벌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부모님이 계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루를 딛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 숨을 죽이며 안방 문 앞에 다가선 그는 문에 귀를 대고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서는 부모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색색,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 숨소리를 듣고서야 선비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꿈속의 끔찍한 장면들이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평화로운 숨소리가 내일 아침에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는 차마 방문을 열어보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며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선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평소 같으면 구수한 밥 냄새가 식욕을 돋우었겠지만 오늘따라 밥숟가락을 드는 손이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국과 따뜻한 밥을 소반에 차려들고 부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문안 인사를 올리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 아픈 것이냐? 안색이 창백하구나. 선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책을 늦게까지 보느라 잠을 조금 설쳐서 그렇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부모님께 차마 흉몽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쳐드려 편찮으신 부모님의 병세가 더 깊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선비는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 빗자루가 땅을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를 올려다보던 그는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감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그 감이 떨어지면 집안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헛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꿈속에서 우수수 쏟아지던 이들의 모습이 감나무 가지와 겹쳐 보이며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도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평소에 다정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이 안에 있는가? 그것은 옆집에 사는 김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노인은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 모르는 것이 없는 터줏대감 같은 분이었습니다. 선비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황급히 대문을 열어 김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들어오시지요. 김노인은 선비의 어두운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근심이 있는가?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노인을 사랑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실은 제가 지난밤에 이가 몽땅 빠지는 흉몽을 꾸었습니다. 부모님께 무슨 병고가 생길까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김노인은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거 참 고약한 꿈이로고. 이가 빠지는 꿈은 예로부터 부모상을 당하거나 집안에 우환이 닥칠 징조라 하였네. 하지만 꿈이란 것이 때로는 반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법이지.
김노인은 선비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그토록 불안하다면 아랫마을에 사는 용한 점쟁이나 학식 높은 선비에게 해몽을 부탁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선비는 김노인의 조언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집안을 잘 살핀 뒤 길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비가 길을 나서려 할 때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유모가 다가왔습니다. 이 유모는 선비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업어 키운 분으로 선비에게는 또 하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모는 선비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십니다. 선비는 유모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둘러댔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하네. 집안일 좀 잘 부탁하네. 유모는 선비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부모님 식사는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유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선비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상일로 접어들자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선비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길가에는 억새가 하얗게 피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선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불효를 저질러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닐까? 온갖 자책과 후회가 밀려오며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 찢어지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해몽을 잘한다는 그분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한편 선비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선비네 집에 머물며 식객 노릇을 하고 있는 먼 친척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냈으나 선비가 집을 비우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 곡식 가마니를 세어보기도 하고 부엌을 들여다보며 솥단지가 몇 개인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흐흐, 녀석이 겁을 집어먹고 나갔구나. 이 집안이 곧 내 손에 들어올 날도 머지않았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선비의 아버지와는 육촌 형제뻘 되는 사람으로 젊어서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얼마 전 빈털터리가 되어 선비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음씨 착한 선비와 그의 부모님은 갈 곳 없는 그를 불쌍히 여겨 사랑방 한 칸을 내어주고 밥을 먹여주었지만 그는 은혜를 갚기는커녕 호시탐탐 이 집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비가 효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건강을 핑계로 온갖 값비싼 약재를 사오게 하거나 구슬해야 한다며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꾼 꿈도 어쩌면 이 자의 사악한 기운이 집안에 스며들어 생긴 일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유모는 친척 아저씨의 행동이 수상쩍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곁눈질로 사랑방 쪽을 살폈습니다. 아저씨가 누군가와 은밀히 만나는 것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늦은 시각 마을의 건달들이 담을 넘어와 사랑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선비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저 사람이 무슨 짓을 꾸미는 게 틀림없어.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지. 그녀는 빨래 방망이를 꽉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어느새 산 중턱에 있는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 풍경 속에서 자신의 집 지붕이 유독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찾아가는 곳은 이웃 마을에서도 가장 학식이 높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학자의 집이었습니다. 그 학자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며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치는데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학자라면 자신의 꿈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닥쳐올 재앙을 막을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숲속에서는 까마귀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선비의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깍깍. 그 소리가 마치 가지 마라 하고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늦었다 하고 재촉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발걸음을 더욱 빨리 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지친 기색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옷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산을 넘어 이웃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저녁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시장기를 자극했지만 선비는 배고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에게 물어물어 노학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초가집, 그곳이 바로 학자의 거처였습니다. 살인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국화꽃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며 인기척을 냈습니다. 계십니까? 먼 길을 찾아온 과객이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선비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자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군.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는가? 선비는 그 자리에 넙죽절을 올리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난밤에 너무나 흉흉한 꿈을 꾸어 그 뜻을 여쭙고자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노인은 선비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방 안에는 묵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서화들이 걸려 있어 학자의 고고한 성품을 짐작게 했습니다. 선비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가 우수수 빠지고 피가 흐르던 그 끔찍한 장면을 묘사할 때마다 선비의 몸은 다시금 공포로 떨려왔습니다.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선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이야기를 마치고 침을 꼴깍 삼키며 노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노인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징조라고 할까? 아니면 집안이 망할 징조라고 할까? 선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매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천둥처럼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그 꿈은 단순히 부모가 돌아가실 흉몽이 아닐세. 더 무서운 것이 숨어 있어. 선비는 숨을 멈추고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썩은 이가 생사를 파먹으려 하는 형국이야. 자네 집안에 뱀 같은 혀를 가진 자가 기둥뿌리를 갉아먹고 있네. 지금 당장 속가내지 않으면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야. 선비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집안을 해치려 한다는 해몽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선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부터 집에 머물고 있는 친척 아저씨였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 은밀한 행동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그 자가 범인이라면 지금 홀로 계신 부모님은 위험하다. 선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듯한 기세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노학자의 집을 나서는 순간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산등성이에는 붉은 노을이 핏빛처럼 번져 있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채질하는 듯했습니다. 썩은 이가 생사를 파먹으려 한다는 노학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산새 우는 소리조차도 마치 누군가가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산길을 내려왔지만 마음은 이미 집 앞마당에 가 있는 듯 조급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그 뱀 같은 친척이 무슨 짓이라도 저질렀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는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집신이 닳도록 흘길을 내달렸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숲속의 나무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 그를 위협하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비가 집을 비운 그 시각 집안에는 묘한 정막과 함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에 머물고 있던 먼 친척 아저씨는 선비가 해몽을 하러 떠났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선비의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러웠던 발걸음을 이제는 거침없이 내디디며 안차의 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하인들을 불러 모으더니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오늘따라 마당이 왜 이리 지저분한가? 주인 없는 티를 내는 게야.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고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친척 아저씨 강 씨는 사실 이 마을에 들어올 때부터 검은 속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노름판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한 그는 피부티 하나 없는 처지가 되자 촌수로 얽힌 선빈의 집을 기억해내고 무작정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갈 곳 없는 늙은이를 거두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속으로는 이 집의 재산을 가로채 팔자를 고쳐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선비가 효심이 깊고 사람을 잘 믿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왔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다며 정체불명의 약재를 사들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돈을 빼돌리는 것은 예사였으며 마을의 건달들과 어울리며 집안의 사정을 흘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선비가 없는 오늘이야말로 그동안 미루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눈을 번들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해질 무렵이 되자 강 씨는 대문 밖을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후 갓을 비스듬히 쓰고 낡은 도포를 입은 낯선 사내 하나가 슬그머니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소문난 약재상이자 야바위꾼으로 통하는 자로 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잽싸게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가져온 물건은 확실한가? 강 씨가 낮게 속삭이자 사내는 품 안에서 종이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보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냄새도 없고 맛도 거의 안 나지만 이걸 꾸준히 드시면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주 서서히 말라 죽는 나무처럼 말이죠. 사랑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선비의 부모님께 드릴 탕약에 기력을 쇠하게 하는 약초를 조금씩 섞어 넣어 자연스럽게 병사한 것처럼 꾸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위조해둔 문서로 논밭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겠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강 씨는 사내에게 은전 몇 잎을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일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비밀일세. 만약 일이 잘못되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 입단속 철저히 하게. 사내는 은전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유모였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아왔기에 집안의 기운이 변하는 것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모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사랑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궁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강 씨의 비굴한 웃음소리와 낯선 사내의 거친 목소리가 섞여 들려올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저들이 도련님과 주인마님께 해가 될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련님이 어서 오셔야 할 텐데 이 노릇을 어찌할꼬. 유모는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며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쑥덕공론을 벌이며 선빈의 집 이야기를 화제로 올렸습니다. 그 집 말이야, 요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아. 그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까마귀가 지붕 위에 자주 앉는다지 뭔가. 그러게 말일세. 어제는 그 사람이 장터에서 웬 험상궂은 놈이랑 쑥덕거리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 효자 선비가 사람을 잘못 들인 게 아닌가 싶어. 아낙네들의 걱정. 어린 시선은 산 아래 우뚝 솟은 선비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선빈의 집에 닥칠 불행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경고해 줄 수는 없었으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드디어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느티나무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간간히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는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집안에 뱀이 있다는 노학자의 말이 다시금 떠올라 심장을 옥죄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정을 관리하며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깔려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강 씨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선비를 반기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조카님, 이제야 오시는가. 날도 어두운데 상일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그려. 그래, 다녀오신 일은 잘 해결되었는가. 강 씨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가득했지만 눈은 선비의 표정을 살피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선비는 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별일은 없으셨는지요? 선비는 강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선비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하며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래, 늦게까지 고생했다. 밥은 먹었느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선비의 손을 잡았을 때 선비는 울컥하는 마음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얼굴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침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 선비는 부모님 곁에 앉아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오늘 드신 탕약은 어떠셨습니까? 쓰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쓴맛이 강하더구나. 그래도 몸에 좋은 약이라니 남김없이 비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약맛. 그것은 강 씨가 무언가 수작을 부렸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선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약이 쓰면 그만큼 효과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푹 주무시고 나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그는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고 방을 나왔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루로 나온 선비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이가 빠지던 그 끔찍한 느낌이 바로 이 상황을 예고한 것이었다니.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저자의 흉계를 밝혀내고 부모님을 지키리라. 선비가 건넌방으로 가려고 할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유모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선비에게 손짓했습니다. 도련님, 잠시 저 좀 보시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비는 유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그녀를 따라 부엌 뒤편 은밀한 곳으로 갔습니다. 유모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오늘 낮에 제가 사랑방 앞을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그 아저씨가 어떤 험상궂은 사내와 쑥덕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탄약에 뭘 넣느니 문서가 어쩌니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 가슴이 콩알만 해졌습니다요. 유모의 말은 선비의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탕약에 무엇을 넣는다고 하던가?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올린 탕약 제가 끓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굳이 자기가 끓이겠다고 나서서 뺏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뭔가 수상쩍어 찌꺼기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유모는 품속에서 천에 쌓인 약자의 찌꺼기를 꺼내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 쓰던 약재랑 냄새가 다릅니다. 선비는 유모가 건넨 약재 찌꺼기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과연 평소에 맡던 구수한 한약 냄새와는 달리 톡 쏘는 듯한 역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찌꺼기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속에 섞여 있는 하얀 가루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력을 쇠하게 만드는 독초 가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선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었던 친척이 갈 곳 없는 자를 거두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다니. 선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내 매서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유모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게 되었어. 이 일은 당분간 모른 척하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선비는 유모를 안심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선비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사랑방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강 씨도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꿈의 내용, 노학자의 해몽, 유모의 증언, 그리고 약자의 찌꺼기까지. 모든 증거를 모아 강 씨의 죄를 명백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강 씨가 발뺌을 하거나 부모님께 해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뱀을 잡으려면 뱀이 굴 밖으로 완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내일 아침 강 씨가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강 씨가 숨겨두었다는 위조 문서였습니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창문을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바람처럼 선비의 마음속에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썩은 이를 뽑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갈 것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선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며 마음의 칼을 갈았습니다. 집안의 운명이 걸린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은 마치 거대한 소미불을 덮어쓴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집만큼은 그 고요함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선비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불어대던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모든 것을 밝혀내고 집안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까치 한 마리가 아침을 깨우듯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선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선비는 옷을 단정히 갖춰 입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잠자리에 계셨지만 밤새 기침 소리가 잦아든 것을 보니 조금은 편안해지신 듯 했습니다. 선비는 문 밖에서 부모님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유모가 아침밥을 짓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구수한 밤 냄새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유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련님, 간밤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는 유모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게,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자네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되네. 다만 오늘 아침상에는 그자가 가져온 약을 올리지 말게. 날이 완전히 밝자 사랑방 문이 열리고 강 씨가 기지개를 켜며 나왔습니다. 그는 밤새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었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강 씨는 마당을 가로질러 오며 선비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조카님, 간밤에 편히 주무셨는가? 나는 오랜만에 단잠을 잤네 그려. 오늘따라 기분이 아주 상쾌하구먼. 그의 뻔뻔한 태도에 선비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저씨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선비의 차분한 반응에 강 씨는 안심한 듯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뒷짐을 지고 마을 마실을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내 잠시 장터에 나가볼 일이 있어 다녀오리다. 점심때쯤 돌아올 테니 그리 알게. 강 씨가 대문을 나서 마을 어귀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선비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재빠르게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은 강 씨가 머물기 전까지만 해도 손님을 맞이하거나 글을 읽던 품이 있는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퀴퀴한 냄새와 어지러운 세간살이들로 인해 난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담뱃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강 씨의 평소 행실을 짐작게 했습니다. 선비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어보고 벽장 안을 들여다보고 방석 밑까지 꼼꼼하게 살폈지만 수상한 물건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그토록 중요한 문서를 허술하게 두지는 않았을 테지. 선비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디장을 주목했습니다. 그 장은 아버지가 아끼시던 것으로 강 씨가 온 뒤로 그의 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장을 열어보았지만 안에는 헌 옷가지들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실망하려던 찰나 선비의 손끝에 장바닥에 나무 판자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바닥 판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 얕은 공간이 드러났고 종이에 쌓인 꾸러미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꺼내 펼쳐보니 그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위조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집과 논밭을 강 씨의 명의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주무시는 틈을 타 몰래 도장을 훔쳐내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약재상과 주고받은 각서도 한 장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일을 처리하면 땅의 절반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강 씨가 외부의 불안당들과 결탁하여 집안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선비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학자가 말했던 썩은 이의 실체였고 집안의 기둥뿌리를 갉아먹는 좀벌레의 흔적이었습니다. 증거를 손에 넣은 선비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이 문서를 들고 나가 강 씨를 추궁할까 아니면 관에 고발할까 하지만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면 강 씨가 발뺌을 하거나 오히려 흉기를 휘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실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선비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쥐를 잡을 때는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야 한다. 섣불리 쫓았다가는 구멍으로 도망칠 뿐이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강 씨의 죄를 낱낱이 밝혀 그가 다시는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선비는 문서를 다시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사랑방을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감쪽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흩어진 담뱃재와 술병의 위치까지 세심하게 맞추어 강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방을 나오며 선비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빗자루질하는 손놀림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 마치 곧 떨어져 나갈 강 씨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강 씨가 불그레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술기운이 약간 도는 듯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는
품 안에서 약봉지 하나를 꺼내 들고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조카님, 내가 읍내에 나가서 아주 용한 의원에게 약을 지어왔네. 이 약을 드시면 형님과 형수님 기력이 펄펄 살아나실 거야.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선비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짐짓 고마운 척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지극하십니까? 선비의 칭찬에 강씨는 기분이 좋아져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어서 가서 약을 다리게나. 강씨는 자신이 가져온 약봉지를 유모에게 건네주며 당장 다려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유모는 겁에 질린 눈으로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선비는 눈짓으로 걱정 말라 하는 신호를 보내며 유모를 안심시켰습니다. 유모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강씨는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부채질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겠지. 늙은 것들만 사라지면 이 집도 저 기름진 논밭도 다 내 것이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마루 밑에 숨어있던 고양이조차도 그의 사악한 마음을 눈치챈 듯 털을 곤두수고 하악질을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선비는 마을의 촌장님과 이웃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했으니 와주셔서 부모님의 말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증인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씨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이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거 잘 됐구먼. 내 오늘 마을 사람들에게 한턱 내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되었어. 강씨는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할 생각에 들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선비는 그런 강씨의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껏 즐겨두시지. 오늘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테니 어둠이 내리고 사랑방에는 촌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 네댓분이 모여 앉았습니다. 술상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강씨는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큰 소리를 치며 좌중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한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말이야. 그의 허풍 섞인 무용담이 이어졌지만 어르신들은 묵묵히 술잔만 기울일 뿐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을에 퍼진 흉흉한 소문 때문에 강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씨는 술기운에 취해 그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유모가 탕약 그릇을 받쳐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탕약에서는 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강씨는 탕약을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오, 드디어 약이 왔구먼. 이복의 유모, 그걸 얼른 안방으로 가져가게. 형님께 식기 전에 드려야지. 그는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효성을 과시하려는 듯 더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오. 내가 형님 건강을 위해 이렇게 비싼 약을 지어왔소이다. 유모는 머뭇거리며 선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릇을 든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모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유모. 선비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선비에게 쏠렸습니다. 강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조카님, 왜 그러는가? 약이 식으면 약발이 떨어지네. 어서 가져가게 해야지. 선비는 강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약이 정말 부모님의 병환을 낫게 하는 약이 맞습니까? 선비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그 기세에 눌린 강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당연히 몸에 좋은 보약이지. 내가 거금을 들여 지어온 것을 의심하는 겐가 강 씨는 버럭 화를 내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 제가 먼저 맛을 보아도 되겠습니까? 옛말의 탕약은 자식이 먼저 맛을 보고 올리는 것이 예의라 하였습니다. 선비가 탕약 그릇을 향해 손을 뻗자 강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선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 이 귀한 약을 자네가 왜 먹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된단 말일세. 강 씨의 과민한 반응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촌장님은 술잔을 내려놓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 씨를 바라보았고 다른 어르신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아들이 맛 좀 보겠다는데 왜 저리 펄펄 뛰는 겐가? 선비는 잡힌 팔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강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손이 왜 이리 차갑습니까? 그리고 식은땀은 왜 흘리시는지요? 혹시 이 약에 남에게 말 못할 사연이라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선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강 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날이 더워서 그런 거야. 하지만 늦가을에 서늘한 밤공기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쩍었습니다. 선비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유모에게서 탕약 그릇을 받아들고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아까 사랑방에서 찾아낸 꾸러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꾸러미를 보는 순간 강 씨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건 강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선비는 꾸러미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마을 어르신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아저씨, 제가 지난밤에 이가 몽땅 빠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용한분께 여쭈니 썩은 이가 생사를 파먹으려 한다더군요. 오늘 저는 그 썩은 이를 뽑아내려 합니다. 선비의 말에 좌중은 숨을 죽이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비는 꾸러미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강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문지방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집안에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사랑방의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들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든 종이 뭉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집안의 운명이 걸린 문서이자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민 탐욕의 증거였습니다. 선비는 문서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옆에 아버지가 평생을 소중히 간직해 오던 인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르신들, 이것을 보십시오. 이 문서에 찍힌 인장과 여기 있는 진짜 인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촌장님이 돋보기를 꺼내 들고 문서와 인장을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늙은 눈을 찡그리며 한참을 살피던 촌장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것 참, 인주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구나. 그리고 글씨체도 형님의 필체 흉내를 냈지만 끝이 떨린 흔적이 역력해 촌장님의 말씀에 다른 어르신들도 우르르 몰려들어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아니, 이건 우리 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논문서가 아닌가 이걸 강 씨 자네 앞으로 돌려놓았단 말인가. 어르신들의 웅성거림이 커질수록 강 씨의 얼굴은 흙빛을 넘어 창백한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할 거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아니, 그게 형님께서 나중에 혹시나 치매라도 걸리시면 재산 관리가 어려우실까봐 제가 미리 맡아두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맹세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듯 갈라졌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의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강 씨의 비겁한 변명을 듣고는 싸늘하게 웃으며 또 다른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재상과 주고받은 각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이 성사되면 땅의 절반을 주겠다는 이 각서도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까? 선비가 각서를 강 씨의 코앞에 들이대자 강 씨는 마치 불에 데인 듯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놈이 억지로 쓰라고 해서 말문이 막힌 강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씁쓸함이 뒤섞여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찬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세차게 흔들며 마치 이 추악한 진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시커먼 탕약 그릇을 가리키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물이야 다시 모으면 그만이라지만 천륜을 어찌 이리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약에는 부모님의 기력을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독초가 들어있습니다. 선비의 말에 촌장님은 경노하여 탕약 그릇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깨지며 검은 액체가 방바닥에 쏟아졌고 독하고 역한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이놈 짐승도 제 어미는 알아본다거늘 어찌 사람이 되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단 말이냐. 촌장님의 호통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혀를 차며 강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저런 놈을 우리 마을에 둘 수는 없어. 강 씨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촌장님과 선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갈 곳 없는 늙은이 살려주시는 셈치고 눈 감아주시면 내 평생 종이 되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처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선비는 강 씨를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썩은 이를 그대로 두면 성한이까지 병들게 하고 결국 온 몸을 망치게 됩니다. 제가 꾼 꿈이 바로 그것을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저씨를 이 집안에, 아니 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선비의 말은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촌장님은 수염을 떨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강 씨 자네는 오늘 밤 당장 이 마을을 떠나게. 날이 밝을 때까지 자네의 그림자라도 이 마을에 남아있다면 그때는 관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네. 이것이 자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일세. 강 씨는 촌장님의 솥을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더 이상 매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섬주섬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보찜 하나,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탐욕을 부리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 씨가 짐을 싸서 사랑방을 나서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도열하여 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그의 옷깃을 스치며 배웅할 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대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기와집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 주었던 사람들. 후회가 밀려오는 듯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둠 속으로 마을 밖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선비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도 하나씩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앓던 이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리탄 통증이 남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가 완전히 사라지자 선비는 촌장님과 마을 어르신들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집안에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덕분에 큰 화를 면하고 부모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촌장님은 선비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안일세 자네의 지혜와 효심이 집안을 구한 것이야. 그 흉몽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구먼. 이제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갔으니 마음 푹 놓게나. 다른 어르신들도 선비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참으로 장하네. 이제 발 뻗고 자도 되겠어. 소동이 가라앉자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선비는 가장 먼저 엉망이 된 사랑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머물던 흔적을 지우고 쏟아진 탕약을 닦아내며 나쁜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니 방 안에 배어있던 퀴퀴한 냄새와 독한 약 냄새가 사라지고 상쾌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유모는 부엌에서 소금을 한 바가지 가져와 대문 앞과 사랑방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퇴시퇴 나쁜 귀신은 물러가고 복만 들어오너라. 그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액땜 의식으로 집안에 든 부정을 씻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은 깊어 사경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안방으로 가서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밖에서의 소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는 잠든 부모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핀 검버섯 앙상하게 마른 손. 그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애처롭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키겠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로 나오니 유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밤새 맘고생 많으셨죠? 이거라도 좀 드시고 속을 푸십시오. 구수한 누룽지를 푹 끓였습니다. 선비는 유모가 건네주는 숭늉 대접을 두 손으로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후루룩 숭늉을 한 모금 마시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속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유모의 정성과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고맙네 유모. 자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 자네도 많이 놀랐을 텐데 어서 들어가 쉬게. 선비는 숭늉을 비우고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길하게만 보였던 그 감나무가 이제는 든든한 파수꾼처럼 보였습니다. 썩은이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새살이 돋아나듯 집안에는 다시 맑고 깨끗한 기운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몽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옆집 김 노인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그는 아까 촌장님과 함께 왔다가 댁으로 돌아갔었는데 걱정이 되어 다시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복에 다들 가시고 정리 좀 되었나? 내 혹시나 해서 다시 와봤네. 김 노인의 손에는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할망구가 자네 고생했다고 떡을 좀 쪘어. 이웃끼리 정을 나눠야지. 선비는 김 노인의 따뜻한 마음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십시오. 선비는 김 노인을 다시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사랑방은 탐욕의 공간이 아니라 다시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모는 재빠르게 다과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김 노인과 선비는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가 참으로 큰일을 해냈어. 그 흉몽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뭔가. 하늘이 자네의 효심을 보고 미리 알려준 게야. 김 노인의 덕담에 선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방 안에는 차 향기와 떡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어우러져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새벽달기 울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맘 놓고 푹 자게나. 내일 아침에는 해가 더 밝게 뜰 걸세. 김 노인을 배웅하고 돌아온 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밤새 불던 바람도 완전히 잦아들어 나무집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문득 지난밤 꿈속에서 느꼈던 공포가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가 빠지는 고통은 컸지만 그 덕분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더 건강한 몸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를 폈습니다. 이불은 햇볕에 잘 말려 뽀송뽀송했고 베개에서는 은은한 국화 향기가 났습니다. 자리에 누우니 온몸의 근육이 노곤하게 풀리며 밀려오는 졸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부모님께 드릴 무난 인사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그 일상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편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선비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속에서 이가 빠진 자리에 새하얀 새 이가 돋아나는 상상을 하며 그는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빛이 세상을 감싸고 있었고 선비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오고 마을 전체가 다시금 깊은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는 여느 때보다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선비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어젯밤의 묵은 공기를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까치들이 날아와 깍깍거리며 기분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참으로 좋은 아침이야. 선비는 기지개를 켜며 활짝 웃었습니다. 유모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느라 분주했습니다.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선비가 부엌으로 가자 유모가 환한 얼굴로 반겼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셨습니까?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선비는 유모에게 미소로 답하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어나셨는가?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두 분 다 기침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따라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 나쁜 약을 안 드셔서 그런가 봅니다. 그 말을 듣고 선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선비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을 들고 부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고 부모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선비가 밝은 목소리로 문안 인사를 올리자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주 푹 잤다. 그런데 강 씨는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구나. 어디 갔느냐?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아저씨 말씀이십니까? 급한 볼일이 생겨서 어젯밤에 떠나셨습니다. 멀리 가야 해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간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 사람이 참 갈 때는 간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지. 섭섭하구먼. 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지만 얼굴에는 서운함보다는 편안함이 엿보였습니다. 선비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밥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식사하시죠. 오늘따라 밥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세 식구는 오순도순 둘러앉아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달게 느껴지는 식사였습니다. 강 씨가 마을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선비의 집은 예전의 활기와 평온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끼어있던 썩은이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던 집안 구석구석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동안 강 씨가 머물며 흐려놓았던 집안의 공기는 매일 아침 선비와 유모가 정성껏 쓸고 닦아낸 덕분에 다시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마당의 흙냄새는 더욱 구수해졌고 장독대에서 익어가는 김치 냄새와 된장 냄새가 어우러져 사람 사는 집다운 훈훈함이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상쾌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도 훌훌 털어버린 듯 가벼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또한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강 씨가 몰래 섞어 먹이던 독초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유모가 정성껏 달인 진짜 보약과 선비의 지극정성인 간호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축 없이는 일어나 앉기도 힘들어 하셨던 아버지도 이제는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마루로 나와 따뜻한 햇볕을 쬐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시는 말씀에 선비는 콧등이 시큰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안색도 몰라보게 밝아져 보려는 발그레한 홍조가 돌았고 식사량도 예전처럼 늘었습니다. 두 분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비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집과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 그 자체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비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빨래터나 정자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선비의 지혜와 용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얌전한 선비가 어찌 그리 당차게 일을 처리했는지 몰라.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을 먹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말일세. 그 꿈을 예사로 넘기지 않고 끝까지 파헤친 덕분에 집안을 살린 게지. 효성이 지극하니 하늘이 도우신 거야. 사람들은 선비를 볼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비는 그런 칭찬이 부담스러워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그리고 가장으로서 집안을 지켜낼 힘이 있다는 자신감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집 김노인이 큼지막한 호박과 고구마 한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복에 우리 밭에서 캔 것들인데 부모님 입맛 없으실 때 죽이라도 쑤어 드시라고 가져왔네. 김노인의 투박한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선비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구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어르신,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두 사람은 사랑방 마루에 걸터앉아 가을 거디가 끝난 들판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겨울채비를 서둘러야겠어. 올겨울은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하더구먼. 김노인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선비는 유모와 함께 김장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김장은 겨우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중요한 연례 행사였기에 집안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함지박을 놓고 절인 배추를 쌓아 올린 풍경은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선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배추를 나르고 물을 채 썰며 유모를 도왔습니다. 도련님, 솜씨가 제법이십니다. 장가 가셔도 되겠습니다. 유모가 농담을 건네자 선비는 쑥스러운 듯 웃어넘겼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려진 배추가 항아리 가득 채워질 때마다 선비의 마음도 든든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김치만 있으면 긴 겨울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장을 마친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에 돼지고기를 삶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김치에 시원한 맛과 부드러운 고기의 맛이 어우러져 천하일미가 따로 없었습니다. 맛이 아주 좋구나. 유모 솜씨는 여전해.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칭찬하시자 유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싱글벙글했습니다. 어머니는 선비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았다.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밥을 먹는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선비는 울컥하여 밥을 삼키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소중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늦가을의 끝자락,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은 모두 떨어지고 붉은 감 몇 개만이 까치밥으로 남아 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선비는 틈틈이 산에 올라가 땔감을 마련했습니다. 지게 한가득 장작을 지고 내려올 때면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 땀방울마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인 장작더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 장작들이 겨우내 아궁이에서 타오르며 부모님의 방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장작 패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자신의 몸과 마음도 더욱 강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선비는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문풍지를 바르고 틈새를 꼼꼼히 막아둔 덕분에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사그락사그락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문득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썩은이가 빠진 자리에 새살이 돋는다. 이번 일을 겪으며 얻은 깨달음을 글로 남겨 후일의 경계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속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거닐거나 높은 산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는 길몽을 꾸곤 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선비는 책을 덮고 방문을 열어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듯 조용히 내려앉는 눈송이들이 마당과 지붕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 모난 것, 아픈 것들을 모두 덮어버리고 세상은 순백의 평화로움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루 끝에 서서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아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내년 농사가 풍년이겠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는 부모님 방에 아궁이를 살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 속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작을 몇 개 더 밀어 넣으며 불길을 조절했습니다. 구들장이 뜨끈뜨끈해져 부모님이 밤새 춥지 않게 주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눈 내리는 밤하늘로 흩어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온기가 선비의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그 어떤 찬바람도,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를 폈습니다. 방바닥은 따뜻했고 이불은 포근했습니다. 자리에 눕자마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며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악몽으로 시작된 두려움, 의심,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고군분투.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를 성장시키고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시련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썩은 이에이라는 꿈의 계시가 없었다면 지금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눈을 감으며 노학자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꿈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경고이기도 하다. 선비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피하기보다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맞설 때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눈 쌓인 마당을 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뽀득뽀득 눈 밟는 소리를 들으며 빗자루질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사람을 만들어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실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해서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든 밤이었습니다. 선비의 집은 그 고요한 설원 속에 따뜻한 불빛을 품은 채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던 부엉이, 울음소리도 그쳤습니다. 오직 눈 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듯 말 듯 자장가처럼 세상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숨소리도 점점 깊고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가 빠지는 꿈을 꾸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튼튼한 이로 맛있는 음식을 씹고 환하게 웃으며 가족들과 행복을 나누는 꿈을 꿀 것입니다. 선비는 꿈결 속에서 따뜻한 봄날의 꽃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선비가 다가가자 부모님은 환한 미소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하여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켜낸 현실의 행복이 꿈속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완벽한 평화의 세계가 그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예시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험한 일이 닥쳐도 착한 마음과 지혜가 있으면 결국은 좋은 끝을 맺는 법이지요. 그 선비네 집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여기가 그 효자 선비네 집이야 하며 덕담을 나누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랍니다. 썩은이는 뽑아내고 새살이 돋아난 그 집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걱정거리는 사라지고 편안함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주던 포근한 이불이 여러분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몸과 마음이 노곤해집니다. 선비가 겪었던 그 무서운 꿈은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꿈속에는 오직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밤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자,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는 여러분만의 꿈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걱정일라. 저 멀리 눈밭에 묻어두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선비네 집 마당처럼 환하고 맑은 햇살이 여러분을 깨워줄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깊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